오늘 비디오 강의에서는 경기 후퇴기를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화폐 공급 확대로 인한 금리 인하가 왜 특정한 것이 경제 상황에서는 총수요를 효과적으로 진작할 수 없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기 전에 화폐 시장 입문 및 3대 통화정책 도구에 관한 제 비디오를 시청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 정책에 관한 제 유튜브 비디오 리스트 중 일부를 시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화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두 개의 다이어그램을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이전 비디오 수업에서 소개한 화폐 시장 그래프입니다. 화폐 시장 다이어그램에 대한 양축의 이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로축에는 금리입니다. 아래 첨자에는 명목 금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화폐 수량입니다. 통화 정책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두 번째 다이어그램은 민간 부문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대부자금 시장입니다. 대부자금 그래프의 세로축은 실질금리인데 실질금리는 해당 경제 내의 명목 금리에 대한 함수입니다. 실질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해당 경제 전반을 지배하는 인플레이션율을 공제한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대부자금 그래프의 가로축은 대부자금의 양입니다. 다시 말해 불특정 시점의 경제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수요량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듯 화폐 시장의 화폐 수요는 우하향 곡선입니다. 우하향 곡선은 사람들이 자산 형태로 보유하거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려고 보유하려는 화폐 수요량과 금리 사이의 역관계를 보여줍니다. 한편 화폐 공급량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직선입니다. 화폐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고 화폐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입니다. 대부자금 시장에서 우리는 민간 부문의 투자 수요가 우하향 곡선임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투자 수요 곡선은 경제 내부 실질금리와 투자 수요량 사이에 역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내용은 대부자금 시장의 밀어내기 효과에 대한 이전 비디오에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자금 수요와 공급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재정정책 단원에 포함된 밀어내기 효과에 관한 비디오를 다시 검토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재정정책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통화정책의 실효성 여부입니다. 통화정책의 발동 시점에 따라 수요 부족 경기 후퇴기에는 사실상 총수요가 증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3대 통화정책 도구에 관한 비디오에서 우리는 중앙은행이 경기 후퇴기에 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 해당 3대 통화정책 도구를 지금 복습해보겠습니다. 총수요가 부진한 경기 후퇴기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을 확대하길 원합니다. 화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세 가지 핵심적인 수단을 보유합니다. 화폐 공급 확대는 할인율을 인하해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총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그 다음 통화정책 수단은 지준율 인하입니다. 세 번째로 확장적 통화정책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중앙은행이 상업은행 시스템에서 정부 채권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기본적인 세 가지 통화정책 도구입니다. 우리는 화폐 시장과 대부자금 시장의 간단한 도표를 보면서 그 세 가지 도구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는 평이한 우하향 투자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후퇴기에 들어섰고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의하세요. 왼쪽의 화폐 시장 다이어그램에서는 균형금리 IRE와 화폐 수요의 균형량이 QE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여 화폐 공급을 늘린다면 우리는 화폐 공급이 우향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SM1으로 이동합니다. 은행 시스템 내의 준비금이 증가하면서 균형금리가 IR1으로 하락하고 통화 수요량은 증가해서 QM1이 됩니다.
현재 이러한 확장적 통화 정책이 이 경제 내부 투자 수요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원래의 균형 금리 IRE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없다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1%나 2%로 안정적이라고 가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원래 금리 IRE는 대부 자금 그래프의 특정한 실질 금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질 금리와 조응하는 민간 부문 투자의 특정한 수준을 QI1이라고 합시다. 확장적 통화 정책은 화폐 공급을 외향 이동시키고 명목 금리를 끌어내립니다. 인플레이션에 큰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개인 차입자에 대한 금리도 하락하여 투자 자금 수요량이 QI2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투자 자금 수요량의 증가라기보다는 투자 수요의 증가입니다. 이 투자 수요 증대는 총수요를 진작하고 경제의 산출을 완전 고용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설계된 것이고 이것이 확장적 통화 정책에 주어진 작동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효과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금리 하락이 민간 부문의 투자 증대로 나타나지 않고 그에 따라 총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식별할 수 있고 어떤 시나리오에서 실효성이 없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초래할지 파악할 수 있다면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투자 수요를 다른 각도에서 재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경제에서 어떤 이유로 투자 수요가 지나치게 낮다면 어떨까요? 투자 수요가 매우 낮을 경우 화폐 공급의 증가가 투자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부 자금 시장 내의 민간 부문의 투자 수요를 재고해 봅시다. 우리 경제가 골깊은 후퇴기에 들어섰고 민간 부문이 미래의 사업 기회에 대해 매우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 말하자면 사업에 대한 신뢰감이 너무 낮아 심지어 이 경제에서 일부 디플레이션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들은 향후 재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시다. 이러한 디플레이션에 더해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의 투자에 대한 수요가 사실상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또한 민간 부문 투자자, 즉 자본 투자를 생각하는 기업은 경제 내부에서 직면하는 금리 하락에 상대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 시나리오를 도식화해보면 민간 부문의 투자 수요 곡선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데다가 수요가 매우 낮은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수요 곡선이 우리가 그린 첫 번째 투자 수요 곡선보다 더 왼쪽에 치우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투자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멀리 이동하여 앞의 그래프에서 보았던 것보다 기울기가 심해진 모습입니다. 또한 투자 수요 곡선이 가로축 밑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다시 말해 금리가 0에 접근하고 0보다 낮은 금리 구간에 도달해야 투자 자금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금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명목 금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좀 터무니없습니다. 은행이 여러분에게 웃돈을 줘가면서 돈을 빌리도록 한다는 생각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은행들은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 자금 시장에서는 음의 실질 금리가 표시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투자 수요가 실질 금리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강조합니다. 마이너스 실질 금리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게 되죠? 명목 금리가 매우 낮고 이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존재한다면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일례가 있습니다. 명목 금리가 1%이고 인플레이션이 3%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명목이자율이 1%이고 인플레이션이 3%인 경우 우리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퇴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기 후퇴기에는 인플레이율이 0%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컨대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고 심지어 마이너스에 가깝고 사업에 대한 신뢰감이 낮고 미래에 디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전망 때문에 투자 수요가 매우 약하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장적 통화 정책에 따른 화폐 공급 증가가 해당 경제의 투자 수요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앞에 분석에서 보았던 화폐 공급량 증가를 다시 살펴봅시다. 곧 하락할 최초 금리 수준인 IRE가 조응하는 투자 수요량은 QI1입니다. 금리가 IR1으로 하락함에 따라 우리는 경제에서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고 금리 변화에 대해 투자자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요량은 살짝 증가해 Q1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량을 계속 늘리지 않을까요? 화폐 공급량의 추가 확대 효과를 살펴봅시다. 가령 SAM2까지 확대했을 때 명목 금리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여기 아래 0.5%를 맴돕니다. 그걸 IR2라고 합시다. 이자율이 0.5%일지라도 민간 부문 투자량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기업들은 추가 금리 하락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계속 늘린다고 가정합니다. 그림이 좀 그러니 양해 바랍니다. 우리는 화폐 공급을 더욱 확대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확대하지 못합니다. 화폐량을 더 늘린다면 명목 금리가 0%가 될 겁니다. SAM3로 증가하면 현재 명목 금리가 이젠 0%에 도달합니다. 명목 금리가 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우리의 투자 수요 곡선에는 하나의 지점이 존재하는데 이 지점을 넘어가면 더 이상 투자가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이자율은 0%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자투자를 더 확대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투자 수요 곡선을 따라 더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플러스일 경우입니다. 명목 금리가 0%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양수일 경우에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양의 수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골 깊은 경기 후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대침체와 유럽의 대침체 기간 내내 우리가 경험했듯이 골 깊은 후퇴기에는 0%의 인플레이를 예상하며 심지어 디플레이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0%에 가깝거나 0%거나 0%를 밑돌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거의 무력화됩니다. 중앙은행이 명목 금리를 계속 0% 밑으로 떨어뜨리더라도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이 0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제에 투자할 경제적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체가 투자하기에 최악의 환경이 디플레이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기 후퇴기의 고도로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과 매우 낮은 투자 수요 수준에 대한 이러한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이 시사하는 바는 경기 후퇴기의 통화 정책이 매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이 낮은 금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금리 변화에 약하게 반응하고 투자 수요가 낮다면 경기 후퇴기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는 매우 소폭에 그칠 겁니다. 따라서 결국 확장적 통화 정책을 통한 금리 인하는 국경제 내부의 실질 총수요 수준에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면 통화 정책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자본 매입을 고려하는 사업체라면 금리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골 깊은 후퇴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투자 수요가 많이 감소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여전히 금리 변화에 반응하는 가벼운 경기 침체기에 더 효과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신뢰감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골 깊은 경기 후퇴기나 인플레이션이 낮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일 경우 투자 수요는 약하고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통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옵션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물론 재정 정책과 공급자 정책을 활용해 경기 후퇴에 따른 부정적인 후과를 바로잡는 방법을 배우려면 재정 정책에 관한 몇몇 비디오와 공급 측면 정책에 관한 마지막 비디오를 보셔야 합니다.